UBS가 전 세계 시장을 금융위기 공포로 몰아넣은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 불안의 발단이 됐던 실리콘밸리 은행을 분할 매각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공포가 커지자 건설사들이 마지막 수단인 할인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분양을 떠안기보다는 이익을 줄여서라도 파는 게 낫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정부가 세수 감소와 물가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하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자칫 하반기 물가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로가 전현직 임직원들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이미 이동채 전 회장이 공시 전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위기 속에도 언제나 새로운 승자는 생겨납니다. UBS가 단돈 4조 원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도 위기에 처한 경쟁사를 인수하면서 141조 원이 넘는 유동성 지원도 약속받았고 우바의 채무도 스위스 정부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번 M&A의 최대 승자는 UBS로 결정됐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일단 급한 불은 좀 꺼진 것 같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이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크레디트 스위스를 UBS가 떠안으면서 리스크는 스위스 정부가 같이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이 UBS는 총 자산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스위스 1위, 유럽에서는 도이치방크에 이어서 2위 규모인데요. 그런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32억 달러, 한화 4조 2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의 시총 7분의 1 수준인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의 인수를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CS가 거절을 했죠. 그러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는데요. 스위스 정부가 월요일 장이 열리기 전까지 블랙 먼데이만큼은 막아야 한다면서 협상을 압박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인수 가격이 기존보다는 3배 많아졌지만 크레디트 스위스의 시총 절반에는 못 미치는 32억 달러에 결정이 된 겁니다. 예, 지금 들어보면 진행 과정도 상당히 빠르고 가격도 좀 파격적인 면이 있는데 스위스 정부가 많이 개입을 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인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좀 반영해서요. 스위스 정부가 패스트 트랙을 적용을 했습니다. 주주 승인 절차가 생략되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인수로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주는 22.48주에 대해서 UBS 한 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수에서 발생 가능한 UBS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스위스 정부에서 9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했을 때 12조 7천억 원까지의 손실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따른 손실액이 최대 54억 달러, 약 7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보전하고 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 최대 약 13조 원 가까이 스위스 정부가 지원하면서 리스크를 덜어준 겁니다. 동시에 스위스 국립은행은요, 이 UBS의 인수를 위해서 최대 1천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했을 때 141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가 UBS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일단 앞으로 주요 국가들의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지 최종적으로 합병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인수 소식 이후에 미국 재무부의 옐런 장관과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인수 환영 의사를 공동으로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미국에서는 합병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에서도 금융감독청과 영란은행이 이번 인수 발표까지 스위스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지원을 해왔다면서 합병을 허용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합병 승인에는 현재까지는 큰 장애물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합병이 마무리되면요, 이 두 회사의 합계 시총이 92조 원,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글로벌 공룡은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합병을 보시면서 이제 과거 2008년 리먼 사태 당시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만약 그때 리먼을 파산시키지 않고 이번처럼 처리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이번 사태 2008년의 교훈을 잊지 않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우선은
그때 당시보다 사태를 수습할 인수자가 훨씬 더 빠르게 좀 찾아졌습니다. 과거 리먼 브라더스 매각 당시에는 산업은행이 논의를 하다가 이 기대 인수가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었죠.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의 주가가 주당 18달러 수준이었는데 산은에서는 6.4달러를 인수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이후에 리먼의 주가가 45% 폭락을 했고요. 파산 신청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바클레이즈와 노무라 증권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주말 내내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는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글로벌 금융당국이 좀 대응을 했습니다. 예. 미국의 버핏까지도 인수와 관련해서 소환이 되는 등 글로벌 금융당국이 경계감을 상당히 높게 가져갔고요. 조치가 빨랐습니다. 위기 상황이 갈 때까지 가기 전에 수습을 했다라는 점에서 2008년 당시처럼 대규모의 금융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안도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투자 은행들은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UBS가 이런 우수한 인력을 지킬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듭니다. 지난 2008년이죠. 리먼을 쪼개서 사들인 기업들은 어떻게 됐나요?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리먼의 사업부를 쪼개서 매각이 됐습니다. 영국의 바클레이즈가요, 리먼의 이 북미 사업부를 인수했고요. 노무라 증권에서 아시아 또 유럽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경우는 뉴욕의 부동산 등 이 리먼 브라더스가 가지고 있던 보유 자산을 17.5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1년도 안 되어서 이 자산 가격이 뛰었습니다. 30억 달러가 넘는 순이익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바클레이즈가 유럽 내에서 최대 규모의 금융 그룹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노무라 증권은요, 아시아 또 유럽 사업부에 유능한 이 리먼 출신의 인재들이 대거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10년 넘게 실적 악화 또 구조 조정 등으로 고역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지난 리먼 당시 사례만 봐도 이번 UBS의 인수에서도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크레디트 스위스의 경쟁력이 있는 사업 부문과 어떻게 UBS가 시너지를 내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겠습니다. 네. 일단 급한 불은 돈으로 껐는데 은행권 리스크는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월가의 전망, 스탠스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이 SVB 사태 이후로 이번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이어지면서 연준이 3월에 25bp 인상이라는 이 베이비 스텝마저도 단행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금리 동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연준이 5개의 다른 중앙은행과 달러 스와프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는데요. 이 통화 스와프는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일정 환율로 자국의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이죠. 금융시장 위기 등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 대비해서 이 미국 달러화와 체결을 하는 겁니다. 연준도 이렇게 통화 스와프 라인을 확대한다는 것이 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좀 이어나가기에는 금융시장에 한계가 왔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도요, 채권 전문가 40.2%가 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 은행권 위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 FOMC 발표 때까지 이 시장의 긴장감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휘 기자 나왔습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 위기가 좀 일단락됐지만 이 연준의 FOMC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떨어졌지만 코스닥은 올랐네요. 맞습니다. 이 3월 FOMC 결과 발표라는 운명의 날까지 단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키워드도 이 디데이 이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에 이어서 크레디트 스위스, 이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잇따라 위기설에 휩싸이는 등 금융 리스크가 증시 화두로 떠오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연준의 입,
그리고 또 파월의 2배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현지 시간 22일 발표되는 미국의 3월 FOMC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은 모습이었습니다. 양 시장은 투자자별 수급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순매도에 하락한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주춤하던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른 점도 외국인 매도세를 부추겼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9원 올라서 1,310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일단 중국 위안화가 떨어진 영향이 좀 크겠죠? 맞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 UBS가 벼랑 끝에 놓인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이 1년물 대출 우대금리를 3.65%로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안화가 장중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지급준비율 인하에 따른 건데요. 지난 17일 저녁 6시경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25bp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고 통상적으로 위안화와 흐름을 같이 하는 원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반등한 겁니다. 또한 장중 미국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 전환한 점도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증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 상방을 1,32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두 번째 내부 거래 의혹 수사를 받게 됐는데 오늘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난 주말 시장을 좀 뒤흔들 만한 그런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검찰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전현직 임원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팀을 보내서 내부 문서와 컴퓨터 자료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간 소액 주주들의 걱정이 좀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 2차 전지 열풍의 주역으로 꼽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제외하고 또 이 코스닥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1, 2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모두 2차 전지라는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다만 이 우려와 달리 주가는 이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장 직후 에코프로의 그룹주의 주가는 주말간 우려를 반영하듯이 10% 내외로 급락세를 보였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H&A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종이 아니라 환경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좀 제한되면서 4.29%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좀 다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증권가의 의견은 좀 엇갈린 모습입니다. 올 들어 2차 전지 업종이 좀 과도하게 오른 것은 맞지만 향후 2차 전지 산업 고성장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만큼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의견과 관련주들 기업 가치가 단기간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반발 매수의 유입으로 반등했지만 LG와 LNF,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세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우디 오일머니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증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이 상한가를 달리는 등 독주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거나 아니면 실사를 받은 그런 국내 기업들인데요.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우디 산업단지 내 사우디 한국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투입된 1차 자금만 13조 원에 달합니다. 아스타 그리고 에스코백, 큐로홀딩스 세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이엔플러스 등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들은 대규모 이 투자 자금 유치와 또 이에 따른 중동 진출 기대감에 오늘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기업들 어떤 사업을 하는 곳들입니까? 먼저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는 이 기존의 이 진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질량 분석 방식을 활용한 차세대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하는 기업인데요. 사우디 정부로부터 6,5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투자금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코넥은 2차 전지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번에 사우디 정부로부터 실사를 받았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바이오 기업 메디칸의 필러, 이 글로벌 독점 유통 공급권을 보유한 기업으로 같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메디칸은 사우디 정부로부터 이미 파트너사로 인정을 받고 5,3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이 미코바이오메드는 각종 의료기기 진단기기를 제조하고 또 이엠플러스는 소방차 같은 특수 차량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두 기업 모두 사우디 정부로부터 실사를 받은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전현직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에코프로에 대한 수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불공정 거래 의혹 수사를 받고 회장이 물러난 데 이어 두 번째 불공정 거래 의혹 관련 수사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한국거래소로부터 에코프로 그룹 주가의 이상 급등 정황을 포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조사 초기에 검찰에 빨리 넘겨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기존 기소와는 별개라고 밝혀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에코프로와 자회사들의 주가가 올해 내내 급등하는 과정을 모두 수사 범위에 두고 관련 혐의를 입증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중순부터 상승세를 보여온 지주사 에코프로는 올해만 314% 폭등했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로 범위를 확대해도 모두 연초 대비 2배 가까운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올해 들어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한 것만 3사 합쳐 16번에 달합니다. 최근엔 대기업들과의 사업 협력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급등했는데 당국은 이 과정의 내부 정보 유출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가 각광을 받으면서 동학개미들은 올해만 에코프로 BM 주식을 모두 합쳐 1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 삼형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3일 에코프로에 대한 리포트에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6만 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종가인 40만 3천 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도도 불안한 요소로 꼽힙니다. 이번 달 들어 외국인이 에코프로를 순매수한 날은 사흘에 불과합니다. 에코프로 측은 이번 금융당국 조사에 대해 수사 대상이 기존 수사 대상 기간과 유사해 그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촉발된 공포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은행주를 사들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큰 만큼 단기 차익을 노린 것으로 풀이되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속에서 서학개미들은 단기 차익을 위해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서학개미들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무려 4,920만 달러, 우리 돈 약 650억 원이나 사들였습니다. 미국의 중소형 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은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로 지목되며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은 지난 10일 110달러에서 위기설이 나오면서 급락하면서 13일에는 3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대규모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하루 동안 반등했지만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까지 강등하면서 23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도 거래 정지 직전까지 2,340만 달러를 매수했습니다. 여기에 뉴욕 증시가 불안하자 3배 인버스를 추종하는 상품에도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는 지난주 나스닥 지수가 내려가면 3배의 수익을 얻는 프로쉐어 울트라 프로 쇼트 QQQ ETF를 무려 3억 5천만 달러나 매수했습니다. 정반대로 움직이는 3배 레버리지 상품보다 1억 달러나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바람과 달리 미국 정부의 이딴 지원책이 나오면서 해당 인버스 상품은 일주일 새 16% 하락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3,750만 달러, 약 500억 원가량 손실을 기록 중인 겁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버리지나 인버스 주식 등 고위험 주식에 투자할 경우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은 음의 복리 효과로 지수 하락 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카카오의 SM 공개 매수 마감 시한이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SM 주가가 11만 3,3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셈법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SM 주식을 사서 공개 매수에 참여하면 과연 남는 장사일까요? 문영민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카카오가 이달 26일까지 SM 주식을 한 주당 15만 원에 사들이는 공개 매수를 진행합니다.
투자자가 지금 SM 주식을 산다면 현 주가 수준과 비교해 33%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계산만으로 접근하기에 공개 매수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우선 카카오는 SM 총 발행 주식 중 최대 35%, 약 833만 주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발행 주식 가운데 주요 주주 보유 주식 등을 제외한 유통 주식 수는 약 1,751만 5천여 주. 해당 주식이 공개 매수에 청약할 수 있는데 모두 참여한다면 경쟁률은 2.1대 1 수준입니다. 이 계산을 적용해 투자자가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SM 200주를 샀다면 이 가운데 96주를 카카오가 15만 원에 공개 매수하니 352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후 투자자는 공개 매수 청구 기간이 끝난 27일부터 남은 104주를 장내 매도해야 합니다. 단 이 104주를 주당 79,100원 이상에 팔아야만 투자자는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양도액 250만 원에 대한 양도세 22%도 고려하면 주당 86,900원 이상에 매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SM 지분 15.8%를 보유한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참여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하이브는 올해 안에 해외 M&A에 적극 나서기로 한 만큼 실탄 확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자금 마련을 위해 해당 물량을 공개 매수하면 경쟁률은 2.72대 1로 오르게 됩니다. 이럴 경우 SM 200주를 산 투자자는 단 74주만 공개 매수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증권업계는 하이브가 SM 주식을 전량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이브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하이브가 얼만큼 물량 참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하이브가 맥스로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5%. SM과의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분 보유가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제외해도 SM 지분 4.3%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공개 매수에 응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카카오의 공개 매수 마감 시한을 앞둔 이번 주 SM 주식을 매수하는 건 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는 밑지는 장사가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길어지자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털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카드인 할인 분양까지 꺼내들었는데 미분양을 떠안기보다는 남는 게 적어도 파는 게 낫다는 계산됨으로 보입니다. 이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이게 할인 분양이라는 게 사실 부동산 아주 심각한 불경기 때나 나오던 건데 최근 들어 좀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거의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지금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분양가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방식도 다양합니다. 미분양이 생긴 아파트 단지 분양가를 이제 할인하는 건 이게 기본이고 계약이나 입주 시기에 맞춰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옵션과 발코니 비용, 또 중도금 이자 등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우는 지역은 역시 미분양이 가장 심한 대구입니다. 이제 수성구 만촌동에서 분양한 만촌 자이르네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최대 25% 할인해주고요. 또 인근의 이제 CG 라온 프라이빗 같은 경우 입주 시 분양가의 10%,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거를 이제 현금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 두류 스타일스 역시 10% 할인 분양을 진행 중이고요. 달서구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는 계약자가 이제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 없이 돌려준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할인 분양이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에서는 강북구 칸타빌 수유 팰리스가 분양가 15% 할인과 관리비 대납 혜택을 제공했고요. 또 구로구 천왕역 모아일가 트레뷰는 계약 시 현금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안양으로 내려와서 평촌 센텀포스트가 분양가 10% 할인과 계약 시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해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떨이 수준이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도 있는데 이게 건설사 입장에선 출혈이 상당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라도 해서 파는 게 낫다는 뭐 판단 때문이겠죠? 예, 아무래도 공사 대금을 분양 대금에 의존하는 건설사 특성상 일단 팔아야지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들 모두 청약 당시에는 대규모로 미계약이 발생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장 계약금, 이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는 앞으로 계속 이제 외상 공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이런 미계약 상태가 입주 때까지 이어지면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입주율이 떨어지면 매출 채권과
수도권과 공사 미수금 회수 지연으로 이어지고 또 영업 현금 흐름이 악화됩니다. 한마디로 건설사들이 실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안 파는 것보다는 싸게라도 파는 게 낫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건설사들이 손해보는 장사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뭐 그렇게 깎아줘도 뭐 남는 게 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상승률 폭이 지금 건설사들의 할인 분양폭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3제곱미터당 아파트 분양가는 한 1,521만 원으로 한 1년 전보다 16% 정도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이 같은 기간 한 1,476만 원에서 1,774만 원으로 20% 이상 올랐고 지방 역시 3.3제곱미터당 1,189만 원에서 1,371만 원으로 15%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은 무려 같은 기간 동안 24% 치솟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10% 정도는 할인해도 남는 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건설사들을 향한 눈길이 좀 고와지기는 어려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애초부터 좀 적정 가격에 팔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건 어렵다는 게 이제 건설사들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들의 주택 건축 원가율은 90% 수준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서 1조 원을 벌어들여도 9천억 원 정도가 원가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의 주택 건축 매출 총 이익률 GP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가를 제한 뒤 매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 GPM이 2021년 18%에서 지난해에는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에는 이게 더 떨어져서 이제 한 자릿수대가 유력하다고 하고요. 여기에 지금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달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3개월 만에 2.05% 상승했고 지난 3개월간 레미콘 가격은 15.2%, 합판과 거푸집 가격은 7.3%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분양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분양만큼 문제가 되는 게 입주율 감소인데 뭐 일단 싸게 팔아서 당장 계약금은 받겠지만 이게 나중에 중도금, 입주까지 이어져야 결국에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요, 올해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이제 한 달 전보다 5.1%포인트 내린 66.6%에 그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 아파트 3채 중 1채는 지금 비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할 거 없이 전부 지금 입주율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가의 10%에서 20% 정도인 계약금은 어떻게든 마련하는 편이고 또 이제 중도금도 대출로 어떻게든 해결했는데 이 마지막 30%에 달하는 잔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입주를 못했다는 소리거든요. 네. 주사년이 이런 미입주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1.7%로 비중이 가장 컸고 또 세입자 미확보가 39.6%, 잔금 대출 미확보 14.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각종 규제에 막혀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인데 그나마 이런 문제들은 조금씩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신규 아파트 가격이 아직은 좀 저렴한 상황입니다. 분양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거의 지금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분양가가 거의 2천만 원 정도 저렴한 상황이죠. 평당 가격이.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 확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풀리면서 입주율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분양가와 인당 대출 한도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달 말부터는 서울에서도 전매 제한 기간이 최소 1년까지 줄어듭니다. 여기에 올 초 일산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고 밝혔는데 이건 주택법 개정 사안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해결이 되면은 지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OK금융그룹의 은맨 러피란 장단은 선수들의 꿈을 지켜주고 한국 럭비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OK금융그룹 은맨 러피란이 국내 무대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정부가 세수 감소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자칫 물가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4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선을 밑돌며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유가 하락세가 빨라진 겁니다. 증권가는 연간 유가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뱅크런 이슈가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강한 경기 침체나 신용위기 이런 것들 40달러대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 사이클에다가 인플레 환경, 그래서 확률을 높게 보진 않아요.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4월 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폭을 축소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는 25%, 경유는 37%의 유류세를 각각 할인해주고 있는데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유류세를 낮추기 시작했던 1년 4개월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간 만큼 5월부터는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해 한 해에만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든 상황. 경기 둔화에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로서는 유류세를 더 걷어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세수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한시적으로 이걸 낮춘 거니까 다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고요. 무역 수지 적자가 상당 부분 또 에너지 수입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유류세를 어느 정도 정상화하면서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유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축소해 휘발유와 보조를 맞추거나 아예 휘발유와 경유 모두 인하폭을 20%로 낮추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준으로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현재보다 각각 최대 40원, 100원씩 더 올라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은 더 커질 전망. 기름값 인상으로 이제야 조금씩 잡히기 시작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정부의 또 다른 고민거리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유가 동향 등을 고려해 최종 유류세 조정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KFC 코리아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오케스트라 PE가 40대 마케팅 전문가를 새 CEO로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 인수 작업 완료와 함께 공격적인 점포 확장에 나설 예정인데 업계 판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호성 기자입니다. KFC 코리아 인수를 코앞에 둔 사모펀드 오케스트라 PE가 KFC 새 대표의 신호상 전 이마트24 상무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8년생 40대인 신내정자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 이마트24가 젊은 감각의 편의점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KFC 경쟁사인 버거킹 코리아에서 디지털 전환을 이끈 경력도 이번 내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케스트라 PE는 올해 초 KG그룹으로부터 KFC 코리아 지분을 60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미국 본사인 얌브랜즈와 주요 쟁점 사항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현재 직영점 중심 운영 체계를 직영점과 가맹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오케스트라 PE가 늦어도 다음 달 초 KFC 코리아 인수 계약을 마치고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PE랑 협의 중이고 인수 단계까지는 간 거는 맞기는 하거든요. 거의 막바지 단계인 것 같기는 해요. 주목할 점은 KFC 가맹 사업 추진 본격화 이후 버거 시장의 판도 변화입니다. KFC 매장 수는 현재 190개로 맘스터치,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 등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로 인해 버거 시장 내 입지가 약하고 실적 개선 제약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가맹 사업이 허용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인수 주체가 단기 이혼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모펀드인 점도 KFC가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킬 거란 전망에 무게를 실습니다. 사모펀드 자체는 오랫동안 경영을 할 별로 의지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빨리 가치를 올려가지고 매각을 하기 좋은 시장이랄까, 거기가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 있어요. KFC 매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다른 버거 프랜차이즈의 M&A에 속도가 붙을지도 관심입니다.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빅5 가운데 3곳이 잠재적 매물로 인수자 물색에 나섰는데 전망은 엇갈립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새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반대로 올해 버거 시장이 1조 원가량 클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새 주인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픈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져온 지인들 중심의 플랫폼에서 나아가서 그 범위를 더 확장하는 모습인데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카카오는 이제 오픈 채팅, 네이버는 오픈톡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오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려있는 커뮤니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존의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화 커뮤니티 플랫폼을 보면은 밴드라든지 카카오톡 등 이 지인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가 진행하고 있는 오픈 채팅이라든지 네이버가 선보이는 오픈톡은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죠. 이 말 그대로 오픈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이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모여서 대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개개인의 관심사 기반의 대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자들의 참여도도 높고 소비자들의 행동도 더 적극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던 소비자들도 유입이 되는 이런 효과를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네이버랑 카카오 두 회사 모두 이 오픈 플랫폼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기존에서 이 양사 모두 광고 수익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오픈 플랫폼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광고를 넣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이 대다수 이용자들이 광고 노출에 부정적인 인식이 심하죠. 이 관심사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경우에는 그 분야의 타깃 광고라든지 커머스 사업을 붙였을 때 이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양사 대표가 지난 실적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이 향후 오픈 플랫폼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앞으로 이제 드라마나 영화부터 대규모 이벤트까지 이 다양한 주제로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오픈 채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이 취임 때부터 커뮤니티를 강조해온 이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이 네이버가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중심에는 바로 이 커뮤니티가 있다고 말하면서 양사 모두 오픈 커뮤니티 플랫폼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회사가 오픈 플랫폼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한번 보자면 지금 뭐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내재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맞춤형 광고를 좀 사용하기 어려워진 점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용자들의 이 개인정보 수집이 이제 제한이 되면서 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맞춤형 광고를 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했었던 이 기존에 있었던 온라인 광고라든지 맞춤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 데이터나 이 데이터 로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이 광고, 타겟팅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자의 개별 웹페이지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이 비슷한 접속 기록을 가진 이들을 이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또 해당 그룹의 뭐 성별 나이나 관심사 등을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맞춤형 광고가 이제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이 당장 이용자 취향에 따른 맞춤형 광고가 어려워져서 이 광고 효율과 매출이 떨어질 상황에 처하자 이제 개개인의 취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 커뮤니티, 즉 오픈 플랫폼을 앞세우고 나서게 된 겁니다. 이 최근에 또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에 관련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고 또 이용자 개개인이 직접 플랫폼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이 개정안이 또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에 점점 이 플랫폼이 사용자 정보를 공짜로 이제 수집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이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양사가 모두
오픈 플랫폼으로서의 사업을 확장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오픈 커뮤니티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궁금한데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픈 채팅이 좀 활성화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이 오픈 채팅을 선보였었죠. 물론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면도 나오고 있지만 예. 오픈 채팅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현재 카카오 오픈 채팅 하루 활성 사용자 수가 약 900만 명 이상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 안정적인 사용자 수가 다다른 만큼 이제 카카오는 이 오픈 채팅에다가 광고 도입과 함께 동영상 광고라든지 다양한 것을 이제 접목을 해서 이 광고 단가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몇몇 오픈 채팅방에는 이 디스플레이 광고, 즉 배너 광고도 시작을 하고요. 네. 검색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도입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픈 채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효과를 업계에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카카오 오픈 채팅의 하루 활성 사용자 수가 900만 명 이상이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이 카카오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2만 원을 곱하면은 연간으로 봤었을 때 약 매출 규모가 한 1,80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 글로벌 평균 광고 이 ARPU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했던 것을 약 5만 원을 대입을 한다면 약 한 4천억 원 규모의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는 이 오픈 채팅 서비스를 별도 앱으로 또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후발주자긴 하지만 최근에 스포츠 분야에서 월드컵도 그랬고 최근에 WBC 중계를 예. 하면서 좀 성과가 좋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곤 있던데 지금은 스포츠의 하나지만 점점 더 필드를 넓혀가겠죠? 예, 맞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제 처음 선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작년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이 나름의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 누적 시청자가 약 한 1억 2천만 명이 넘었고요. 전체 오픈톡이 2,500개가 넘게 개설될 정도로 이 스포츠라는 공통 관심사의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WBC 중계에서도 그 인기를 이어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아직 결승전이 남아 있어서 이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이 네이버에 따르면은 이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71만 명에 달했고 또 WBC 관련 이 특집 숏폼 영상을 제작을 통해서 이 대회전과 비교를 했었을 때 이 숏폼 사용자가 이 2배 가까운 성장을 했다고 이 네이버 측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네이버는 오픈 채팅을 이 스포츠 외에도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드라마라든지 증권이나 영화, 이슈, 키워드 등 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광고나 커머스 등 사업과 연계해서 이제 시너지를 창출하는 건다는 전략입니다. 이 네이버가 이 최근 인수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 pop시마크를 살펴보면은요, 이것 또한 이 오픈 커뮤니티 전략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커뮤니티를 생성을 하고 또 이 중고거래라는 이 관심사를 똑같이 공유를 하면서 향후 구매까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건데요. 이 여기에다가 향후 네이버가 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연계를 해서 이제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이 네이버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묶이면서 이를 이제 수익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수익성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성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던 광고 수익이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까 이 오픈 채팅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광고 수익을 내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 그간 네이버와 카카오의 큰 부분을 차지했었던 이 광고 수익이 최근 하락한 것에 대해서 이 대체 방안으로는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맞춤형 광고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더 큰 광고 수익이나 그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증권가에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사실 시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기존의 이 서비스와 함께 이번에 이제 오픈 플랫폼 커뮤니티를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 수익이 달라지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 기업들의 단순 광고 수익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 기존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수익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 이 확실하다고 또 증권사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 업체 입소스의 벤페이지 CEO를 이지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벤페이지 입소스 CEO는 세계 경제가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중 갈등,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폴리크라이시스, 즉 복합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입니다. Well, I think that the challenge is that the poly crisis, which in a sense is a series of crises that interact with each other. The collapse of the software bank in California is just in Silicon Valley, is just one example of, and it means that I think business needs to be much more thoughtful about resilience and redundancy, the ability to cope with shocks. 특히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에도 중국을 공급망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Removing China from the global supply chain completely is hugely challenging. Even with the war in Ukraine, there's been a lot of talk about economic sanctions by the West against Russia, but there's an analysis by some Swiss data scientists that 91% of Western businesses that were present in Russia before the invasion last year. 자국 우선주의가 부상하고 있지만 결국 시장 경제 논리대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You're better at manufacturing. You've really, how these relationships play out and who your allies are in this new world is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However, I think Korea's position as a democracy, as an important partner for America in Asia, means that perhaps you shouldn't worry too much.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기업들의 탄소 저감 등 부담이 늘고 있지만 이 역시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기회라는 평가입니다. Of course, it will want to take part in the carbon revolution in a sense where we are going to have to fundamentally change our energy systems, our transportation systems. Major manufacturer and exporter, Korea will be big in battery technology, it will be big in renewables, etc. 다만 경제 발전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Despite Korea's greater growth in the last few years, when you look at people's feelings about the economy, they are pretty much the same as Japan. And the question for Korea is its economic growth delivering equally or is it fairly distributed?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파장이 국내 금융회사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인터넷은행이 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지 신용훈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177.1%.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0년 12월 말 101%였던 것과 비교하면 1.7배 수준입니다. 유동성 비율은 3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같은 기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100% 이상이면 현금이 부채보다 많아 안정적이고 그 이하면 부채가 더 많아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대출 연체율 역시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2.9% 수준,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인 2010년 말에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일에 대비해 저축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이상 징후는 없다며 국내 금융사들의 경우 SVB와 같은 유동성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자산 건전성 문제는 걱정할 수준이 전혀 아니라며 외부의 우려 섞인 전망에 불안 심리가 가중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문제되는 부분이 없고 국내 일반 은행들하고 SBP하고 근본적으로 사업 구조가 다르고 사실 더 강한 규제와 감시 속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최근 사태와 연결해서 자꾸 언급하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게 내부적으로 더 걱정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줄곧 비교 대상이 되는 국내 인터넷 은행들의 건전성도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인터넷 은행들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평균 574%로 2021년 6월 말 이후 매분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30일간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유동성 위기 발생 시 더 오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터넷 은행들의 경우 유동성 위기 대처 능력이 금리 상승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향상돼 왔습니다. 다만 연체율은 지난해 기준 0.3에서 0.8%로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사들의 건전성은 수치상으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만큼 지나친 불안 심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기준금리와 부동산 규제의 완화는 지금과 같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된다든지 금리가 더 높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대출이 부실화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부동산 규제도 저금리 때 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